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통합사회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허한규입니다.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랑 함께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공사, 준법의식과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의식과 시민불복종, 정확한 뉘앙스는 모르겠지만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같이 매치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필기를 중심으로 교과서 학습지를 함께 읽어 나가시면 한 큐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통합사회는 아이의 문구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법의식, 두 번째는 시민의 참여 방법, 세 번째는 시민 불복종입니다. 그 전에 법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법은 고대, 중세, 근세 시대, 즉 전근대 시대에는 왕과 귀족, 통치자들의 파워와 권력을 지키고 유지해주는 수단으로서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서는 세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 그리고 조선 영조 때 업데이트된 속대전, 여기에는 합리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양반의 국가이다 라고 하는 게 딱 기본 이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였던 왕과 지배자였던 사대부 양반들의 권리를 딱 지켜주는 수단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흘러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서양 같은 경우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점차 법의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영국 역사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13세기 존 왕에게 귀족들이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을 줍니다. 그러면서 자유인, 즉 귀족의 권리를 왕이 직접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재확인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스튜어트 왕조의 왕들이 영국의 의회와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의회가 바쳤었던 게 권리청원이죠. 왕이시여, 네가 영국의 왕으로서 제대로 있기 위해서는 의회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 남편이었던 오렌지공 윌리엄을 의회가 공동왕으로 세우면서 권리장전을 줍니다. 당신들이 영국의 공동왕으로서 통치를 하려면 이 기본 원칙들을 지켜줘야 된다. 의회가 법을 만들 권리인 입법권, 그리고 세금을 거둘 과세권, 또한 의원이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을 함부로 묻지 않겠다는 의원의 면책권, 이거를 도장을 찍어라 하면서 영국은 입헌군주국으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게 된다라고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조선도 한번 들어오게 되면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벌 신분제를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서양 같은 경우는 시민혁명을 통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록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사상이 퍼지기 시작됐던 거죠.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천부인권설에 따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을 통해 이게 확실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왕이 함부로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쓰지 않도록 통제를 함과 동시에 사람들의 권리,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법이 작용하게 됩니다만 모든 법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악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대표적인 악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땐 일제강점기 1920년대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이 있습니다. 조선의 불온한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치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한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일본 내 사회주의자들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었던 거죠. 이게 저는 대표적인 인권 탄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의식, 준법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준법의식은 시민이 스스로가 법을 지키려는 태도와 자세,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내 꼴리는 대로 행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개인 간 또는 그 사람과 사람이 모인 집단들 간의 이익에 있어서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말을 어렵게 놨지만 이거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있는 일이에요. 굳이 헌법 법률로 꽝꽝 정해놓지 않아도 가족 안에서도 교실 안에서도 정해진 룰들이 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야 평화롭게 유지가 되듯이 말이죠. 그거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 만약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혼란스러움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그 의식이 바로 준법의식인 거예요. 또는 내가 남으로부터 거대한 국가 권력 때문에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비장애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이 공정하게 나누어지도록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는 그것이 불법적인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식선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결국은 사회의 질서가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랬던 공정과 기회의 실현들이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헌법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인권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걸 모든 세세한 규정들을 다 헌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법률들로 만들어 놓고서 이거를 헌법이 보장하는 그 선에 따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지키거나 몰랐어요.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들과 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민들은 정부가 어떤 법을 만들거나 어떤 결정사항을 내릴 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물질 문명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지만 사실 그걸 법이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윙 하면서 타고 다니는 정동 킥보드. 날로 발전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법률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아직 실현되기 전이에요. 물론 예고지가 왔더라고요. 면허를 따야 되고 헬멧을 쓰고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며 한 사람만 타야 된다. 그게 이제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도적 장치는 어쩔 수 없이 빵꾸가 나기 마련입니다.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어떤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내가 지켜야 될, 내가 보장받아야 될 어떤 권리가 뻑 하고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민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남의 일인 것 같지만 이거 돌고 돌아서 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또는 남을 지켜주고 구제해주려는 노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론을 만들고 이거를 정부가 정책을 만들거나 법률을 만들 때에 그 과정에 힘을 써서 실제로 집행하는 그 문제까지로 이어지게 나오는 겁니다. 시민 참여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권력이 함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너 제대로 해라 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그게 궁극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고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보고 아주 최소한의 시민들이 손해를 덜 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나 몰라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랑 이익을 지켜주고 존중받아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정의사회를 이루어내는 거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우리 삶이 바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이 열리면 또 좋겠지만 우리의 의견을 대신할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그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딴 마음을 품고 엉뚱한 일들을 벌일 때에는 이걸 당장 안 돼! 하면서 막기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선 시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들어보면 또 쉬워요.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아니면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불법 아니에요? 비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나누어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인 선거와 투표는 나를 대신해서 내 의견을 전달해줄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찬반 또는 다양한 의견들의 의사를 내가 표시를 하는 게 선거와 투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기관에 내가 겪은 불만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요청사항을 청원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건 청와대 청원, 국회 청원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1인 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소신과 요구를 공공장소나 어떤 특정한 곳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행법상 나와 있는 집회에 대한 법률 규정에 이거는 적용받지 않아요. 선생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2015년 겨울에 그때는 교사가 아니라 프리랜서였거든요. 공부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전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해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당사자 할머니들한테 제대로 합의나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한 것 같은 거예요. 네, 실제로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역사교사가 됐을 때 아이들한테 떳떳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 자료 사진을 한번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케치북에다가 한자로 임금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뿐이다 라는 말을 쫙 쓰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저는 1인 시위를 강남과 노량진에서 각각 1시간씩 진행했었습니다. 물론 겁났죠. 내가 이러다가 잡혀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1인 시위는 제가 막 난동을 부리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 2명이다? 그럼 무조건 집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적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워요. 물론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거나 아쉬움이 남는 건 있지만 저는 그 1인 시위를 했었던 그 경험이 오늘날 통합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수업 컨텐츠로 잘 활용돼서 좋네요. 자, 네 번째, 공청회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법령을 만들기 그 전에 전문가나 내가 이 법령을 만들었을 때 이득을 보든가 아니면 손해를 보든가 그 당사자들이 모아놓고 의견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된다. 나는 싫다 하면서 각종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취합하고 결정을 하는 게 바로 공청회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나와 정치적 의견이 또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 권력을 만들고 내가 얻고 정치 권력으로서 정점에 서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정당입니다. 대통령을 뽑은 당이 여당이고 대통령이 나온 당 이외의 다른 모든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죠? 이제 정당도 집단 활동이면 이번엔 다른 집단 활동을 볼 수 있겠네요. 공공이익이냐 개인의 사적 이익이냐를 두고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익 집단은 개인 또는 어떤 직업적인 단체, 의협, 변협 이런 데 있죠. 그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 압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작년 뉴스를 보시면 알겠네요. 의협이 어떤 행동들을 했고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길래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서명운동입니다. 어떤 공공 문제 또는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서명운동이죠. 저는 그거 해봤네요. 동물 학대 방지 아동학대 방지 서명운동은 제가 참여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이거 중요합니다.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민사가 아니라 어떤 범죄, 형사재판을 받았을 때에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고발을 당한 피고인이 과연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결정하고 만약에 피고인이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 위에도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정말 참여하는 방법이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비합법적인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 세 번째, 시민 불복종입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는 합법적으로 법을 지켜야지만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시민 불복종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주인이 된 그 정의로운 체제 안에서 시민들이 합의하고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한 그 체제 안에서 국가 권력이 정당성이 없는 짓, 시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짓, 그리고 잘못된 법을 만들거나 불이한 정책을 만들었을 때 그걸 주인의식을 갖고 바로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가의 복종을 거부하는 게 바로 시민 불복종입니다. 이거는 비폭력적인 수단을 쓰는 위법 행위인 거예요. 어쩌다가 이게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시민 참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법은 완벽할 수 없어요. 분명히 테두리가 존재하고 한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일제의 무단 통치를 당했던 1910년대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악법들은 조선 태영령, 제1차 조선 교육령, 토지조사령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조선인들이 정말 학대에 가깝다시피 지배를 심하게 당했었죠. 그러다가 1919년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는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지만 결국은 조선의 민족을 분열시키는 민족 분열 통치기였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60만세 운동과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된 광주학생 항일운동으로 일제 식민지에 저항했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린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식민지 법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저항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남의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게 합법적인 걸까요? 우리가 와달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산 앞바다에 학생 김주일 군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자 분노했었던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게 되는 거죠. 불법입니까? 아니요. 헌법에서 나오게 된 저항권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전두환은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독재를 자행했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는 인권 탄압이 말도 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빛골 광주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우리가 직접 뽑지도 않았던 사람이 박근혜 대신해서 국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더라.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년 겨울은 뜨거웠습니다.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들고 하야라 물러가라 하면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 것이지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복종을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영국을 예로 들었을 때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영장 없이 체포, 재판 없이 투옥을 하는 롤러법을 시행한 거죠. 이거는 인도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탄압한 겁니다만 인도에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라 해서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간디에 의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 너희들이 총과 칼로 우리를 짓밟아도 우리는 끝까지 묵묵히 일어서서 우리 할 일을 한다. 결국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성실히 움직이는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짓밟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법률,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무단통치기, 조선 교육령, 조선 태영령 이런 악법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시민 참여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단통치기는 조선인에게 정치 참여할 참정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 민족분열 통치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참정권을 줬지만 그건 형식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두고만 볼 거예요? 다만 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되고 그래 맞아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지 라는 의견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공익성,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불복종한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폭력과 파괴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시위나 혁명하면 서양을 봤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섭게 전개가 되어 폭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비폭력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다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역사에서는 1919년 3.1 운동 직후에 일제가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교회 제암리 주민들을 모아두고 불을 지르고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총을 쏜 사건이죠. 선교사에 의해서 이 학살 사건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생각해보세요. 내 눈앞에서 내 부모가 죽어가고 내 자식 새끼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눈 안 돌아갈 사람 있겠냐고요. 그거 저항하지 말라? 근데 저항을 해야 내가 살아남는 걸. 그래서 결국은 이로 인해 비폭력 방식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국으로 3.1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예외가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켜야 될 건 비폭력성이 돼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최후의 수단성입니다.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남은 수단이 없을 때에 그럼 우리가 현행법상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법에서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감수를 하고 최후의 수단이 이거일 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동시에 최후의 수단성과 처벌의 감수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회계약서에 나온 로크의 저항권은 현대사회의 헌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체제와 정부가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심하게 유린하고 단합하였을 때 이 정권 사상이 합법적으로 발효가 되는 겁니다. 당장 미얀마 사태만 보아도 군부가 민주주의 정부를 정복을 하고 지금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미얀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 현재 주어진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함께 공부를 하고, 나의 인권이 소중하면 남의 인권도 소중하니 우리 함께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준법의식과 시민참여, 그리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내게 오늘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남의 권리를 소중하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봐요. 오늘의 인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사회는 IM 문구쌤.